네, 이번에는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첫 형사재판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8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직접 발언을 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계엄에 대해서 선포를 했지만 계엄을 했지만 그게 곧 내란이라는 어떻게 보면 야당 민주당의 어떤 프레임에 대해서 헌재 결정은 났지만 그게 이제 형사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게 내란죄와 등치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 이른바 내란이라고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 네. 12월 6일 날 홍장원 1차장 이른바 메모와 곽정근 전 사령관의 어떤 유튜브 출연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내란 프레임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실제로 이제 헌재 재판 과정에서 홍장원 1차장의 어떤 진술이 다 탄핵됐습니다. 사실상 탄핵됐고 그 메모라는 것도 처음엔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이제 제시가 됐는데 네. 포스트잇에 이제 지렁이 글씨 아닙니까? 근데 이제 홍장원 1차장의 어떤 진술과 메모가 유의미했던 건 뭐냐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메모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곽정근 전 사령관의 어떤 진술 또한 그거는 국회 봉쇄가 과연 있었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어떤 진술이었는데 이 진술 또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 아니라 본인이 예를 들어서 테이저건 사용이나 아니면 공포탄 사용 그리고 단전이라도 해라 이거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 네. 본인이 했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이게 헌재에서는 검찰 수사기관의 어떤 진술이 당사자가 부인하는데도 인용이 됐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엄격한 증거주의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된다면 대통령의 어떤 무죄가 제가 볼 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계엄 선포는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용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우원식 의장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의 국회 월담은 사진 찍기 쇼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다 궤변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뭐 사진 찍기용 쇼였다, 혹은 뭐 평화적인 계엄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일단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3일 날 밤에 국민들은 다 목도하셨습니다. 이제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가고 선관위로 가는 그 모습을 똑똑하게 봤고요. 그리고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라는 사실 역시도 헌재 재판정에서 밝혀진 바가 있었고 그날 이미 사실은 드러난 진실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여전히 이렇게 드러나 있는 진실에 대해서조차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가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외에도 제가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대목은 자신의 명령을 따랐던 사령관들이나 이 군 병사들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나와 김용현 장관 간에 있었던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이제 임무를 수행했다라든지 아니면 수사 초기에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을 했다라고 하면서 양심에 찔려서 이 진실을 고백한 군인들의 명예로운 이런 모습들을 다 폄하하고 비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도 전직 군 통수권자로서 이런 식으로 어떤 군인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사령관들에게 마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회피적인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반성이 없다. 여전히 반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더욱더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본인이 26년 동안 검사 생활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공소장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게 왜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검찰을 향한 비판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이 국가 기관들을 마비시키는 그런 행위들이 포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날 어떤 일을 했냐. 국회로 계엄군을 보냈고 계엄군이 본청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일이 있었고 의원들의 출입이 통제당해서 사실상 조금만 늦었다라고 한다면 이 계엄 해제 요구안 자체가 표결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혹은 의원들을 체포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주요 사령관들의 진술이 이미 확보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은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검사들에게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이미 국회로 계엄군을 보낸 것부터, 선관위로 계엄군을 보낸 것부터 시작된 일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모른 척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재판은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다시 열리게 되는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조기 대선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거냐 논란이 있었는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지막 부여된 소명이다. 이거를 다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출마를 안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오늘이 국민의힘 경선 등록 마지막 날입니다. 네. 뭐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대행으로서 할 일이 많은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경선이 다 끝난 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보면 직을 내려놓고 나중에 무소속을 통해서 이른바 빅테츠의 한 구성원으로서 네. 참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딱 닫아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나가지 않겠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애매한 모호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저는 대행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발도 하고 있고 탄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탄핵을 지금 못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에서. 그거는 한덕수 대행을 탄핵을 했을 때 만약에 불거질 수 있는 한덕수의 소위 말해서 어떤 존재감을 더 부각시킬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한덕수 대행의 마음속에 대통령 대선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더라도 지금의 이런 모호한 어떤 입장을 취함으로써 민주당의 어떤 탄핵이라는 그 남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모호한 전략을 좀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이요. 그 민주당이 재탄핵 카드를 계속해서 언급을 했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는 탄핵을 만약에 했다가 이게 한대행이 나중에 사퇴를 하고 대선 출마를 할 가능성을 좀 걱정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걱정한다라기보다는 이 한덕수 대행이 어떤 출마의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에 민주당이 일말의 기여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어떤 이 대선 출마를 저울질할 여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로서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가 있다라면 대선 출마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사실 지금 2달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권한대행은 선수로 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토록 여당에서 이야기했었던 국정 안정,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이 해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고 네. 이 2달간 사실상 수장의 자리가 비어있는 시간 동안 해내야 될 일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어떤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명확하게 대선 출마에 선을 긋지 않는 이 모양새 자체가 사실상 권한대행으로서의 책임감보다는 어떤 정치인 한덕수로서의 야욕만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공수처 고발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들을 검토하고 있고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시민사회계나 법조계에서도 그 사안을 두고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고 네.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으로 이제 임명이 돼서 이 재판이 진행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처분 신청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톤다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대행의 어제 발언 이후에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차출론이 좀 수그러들었나요? 어떤 분위기인가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이 원하면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이 필요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대행 아닙니까? 근데 워낙 일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떻게 보면 진영이 고착화된 그런 여야의 어떤 대치 속에서 되게 피로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야, 소위 말해서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고 또 출생지가 전북 아닙니까? 그렇다면 통합적 리더십과 경륜을 가진 한덕수 대행이 대행으로서의 마지막 소명이 아니라 네.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소명을 국민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선거 공학적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몇몇 의원들이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있고요. 또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뭔가 이렇게 지지를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 시대 정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는데 지금의 시대 정신은 저는 통합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와 민생인데 그냥 단순한 경제 민생이 아니라 관세 전쟁. 사실상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인해서 이제까지의 자유무역 기조가 보호무역 기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사조 속에서 한덕수 대행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커졌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한두 달만 이분을 어떻게 보면 쓰이기에는 좀 아쉽다. 그런 판단을 국민들이 한다면 한덕수 대행이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국민이 원하면 출마가 가능할 거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봤더니 이재명 후보와 양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 각 격차가 가장 작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글쎄요. 근데 저는 일단 한덕수 대행에 이 출마했을 때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네. 이 후보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가 있느냐, 적합하냐라는 이 부분을 좀 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여론조사 현상은 저는 일단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친윤계 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덕수 대망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벌써부터 이제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과 별개로 저는 과연 국민들께서 한덕수 총리를 반길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 정신은 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했습니다. 불법 계엄을 선포했고 국민들을 향해서 폭력을 휘둘렸기 때문에 이 헌법의 이름으로 단죄를 하면서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파면당한 정부에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2인자 총리가 이번에 또다시 파면당에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갑자기 후보로 등판한다? 이것은 내란이 사실상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도 같고 어떤 이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길에 있다라기보다는 비정상의 장기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한덕수 대행이 과연 적임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자격 자체를 생각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한덕수 대망론은 일종의 이 여의도 문법에 갇힌 사람들의 일장 충몽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방금 들어 속보 한 가지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한 얘기인데요. 필수 추경에 대해서 2조 원을 더 증액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조 원을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재해 대책비를 기존의 2배 이상 보강을 하겠다라고 밝힌 내용인데요. 자, 지금 이 시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습니다. 추경 사업은 재해 재난 대응, 통상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첫째, 대규모 재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 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습니다.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자금 등을 지원하여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산불, 여름철 태풍 등 재해 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 장비 도입,
재예비비 등의 2조 원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대형급 산림행기 6대, AI 감시 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하여 산불 예방,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관세 피해, 수출 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수출 보증 등 정책 자금 25조 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 대응 등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관련 인프라, 금융, R&D 등에도 2조 원 이상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내수 회복 지원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합니다.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천억 원 수준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였습니다. 반도체, 의약품 분야도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 전쟁을 맞이한 우리 기업의 전력 보강을 지원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6년까지 4조 원 이상 투입하겠습니다.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구축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70%를 분담하겠습니다.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15에서 30%에서 3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투자 규모 100조 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경우 국비 지원 한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신설하고 이번 추경에 7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도체 저리 대출도 3조 원 이상 추가 공급하여 3년간 총 20조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 신설을 적극 지원하여 K 반도체 기술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근본 추경을 통해 팹리스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AI 반도체 실증 장비를 연내 2대 추가 도입하고 AI 반도체 기업과 수요 기업 간 실증 사업을 2.5배 확대하겠습니다. 반도체 우수인재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최상목 부총리의 모두 발언 내용 들으셨습니다. 필수 추경을 2조 원 늘린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관세 피해 기업을 위해서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 공급하겠다. 또 반도체 산업 지원을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을 했는데요. 자,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추경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추경 관련해서 이제 재난 대응과 AI 민생 지원 이렇게 크 가지 파트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마 이 추경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 쪽에서 25만 원 소비 쿠폰 이 부분만 어떻게 양보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관련해서 고집하지 않겠다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추경이 협상의 탄력을 받는 듯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으로 13조 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결국은 25만 원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집을 조금 꺾어주시면 추경 문제는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발표된 게 반도체 산업 관련해 가지고 총 33조 원을 어떻게 보면 투자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네. 중요한 게 뭐냐면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예외, 제외입니다. 근데 이 부분 역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몰아서 일하면 왜 안 되느냐 이런 질문에 할 말이 없더라. 해줄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결국은 또 민주노총이 반대하니까 안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력입니다. 전력의 어떤 고질의 전력, 그런 많은 전력이 필요할 때 원전 생태계가 중요한데 탈원전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어떤 그 기조를 문재인 정부의 그 기조를 여전히 이어가는 듯해서 저는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양보하면 추경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뭐 일단은 이제 10조 원 규모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과 의견 차가 사실은 정부 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경에 대해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 자체를 밝히지 않고 규모만 밝힌 상태로 이제 국회의 동의를 요구를 했던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추경을 두고 좀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물론 뭐 2조 정도 증액한 것은 굉장히 뭐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경의 필요성이 장기간 이제 논의되어 왔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경제 지표, 그리고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여러 경제 분야에서 계속해서 이 전문가들이 추경이 신속하게 필요하고 대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야기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사실은 이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 12조 규모가 과연 적절하냐,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삶을 보다 낮게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규모가 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역화폐라던가 이런 예산들이 포함돼서 실제로 국민들의 삶에서 연결될 수 있는 추경안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경제 대정부 질문 가운데에서 아마 추경 규모나 내용을 두고 여러 가지 공방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민주당은 이 10조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네.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늘린 규모라고 하더라도 이 12조로 충분한 대응이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점도 생각해 봅니다. 네. 자, 대선 전국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민주당 상황도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제 후보 접수를 봤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이렇게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보면 이제 김두관 전 의원께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메시지가 어떤 무소속 출마라던가 이제 제3지대를 노리고 냈던 메시지라기보다는 어떤 경선 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불참으로 봐야 되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경선 방식과 관련해서 당내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두관 전 의원은 경선 불참을 선언을 했는데 김경수, 김동연 이 두 사람은 당원으로서는 따라야 되지 않겠냐, 따르겠다 이렇게 지금 수용은 한 거거든요. 수용은 했지만 뭐 지금 만약에 안 했을 때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후폭풍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여는 하는 겁니다.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이 아니라 당비를 냈던 이른바 일반 당원까지 다 하자 그런 얘기인데 4명 중에서 사실상 3명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관철을 시키는데 좀 안타까운 게 네. 이 민주당의 국민 경선이라는 이 시스템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든 어떻게 보면 개혁적인 어떤 혁신적인 어떤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변방의 장수였던 성남시장이 이른바 대권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어떤 사다리 같은 역할을 했죠. 근데 본인은 사다리로 대선 반열에 올라놓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다리는 걷어차는 형국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이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떨어질 경우에 이른바 비명 쪽의 어떤 공간이 넓어지는 거를 지금 애초부터 그런 공간을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전략을 이런 어떤 경선의 룰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20, 30% 2등이 20, 30%를 차지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떨어졌을 때 친명보다는 이제 비명의 어떤 기회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압도적으로 90% 이상으로 압도적인 어떤 지지를 받는다면
서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친명이 당권과 내년의 지방선거의 공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론이나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비판이 있지만 이거를 왜 이렇게 할까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왜 과하게 이렇게 욕심을 부릴까? 왜 이렇게 양보하지 못할까? 편협할까? 이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룰을 세팅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이후, 포스트 이재명 이후에 그 상황 속에서 비명에 절대 공간을 내주지 않겠다는 네. 어떤 전략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룰 세팅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이재명 전 대표는 국민 경선을 하든 국민 참여 경선을 하든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별 영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결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이 뭐 양보를 해도 된다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룰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입장이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에서 지금 어떤 이뤄지는 논의들이 뭐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 맞춤형 룰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자체를 좀 호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도 뭐 국민 경선의 전통을 지켰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불필요한 룰과 관련돼서 논쟁을 하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 소모적인 논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좀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만 뭐 당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역선택에 대한 우려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집단에 의한 뭐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당원들의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당원 주권주의를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당의 입장으로는 일치된 행보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기존의 룰을 따라가는 것이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고민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